엄마가 떠난 뒤 백만장자 아이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심리학자들이 시도했고 선생님들도 애썼지만 아버지는 이미 포기한 상태였다. 그러다 그녀가 왔다. 새 부모. 아무 말 없이 조심스럽게 다가간 그녀. 그리고 그녀가 한 행동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그 순간을 지켜본 아버지조차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믿을 수 없었다. 강도현은 창가에 서서 차가운 유리에 이마를 기대었다. 300년 된 전통 한옥의 정교한 처마 밖으로 가을비가 후드득 떨어졌다. 경상북도 안동의 유서 깊은 종갓집 대대로 내려온 이 한옥은 한때 웃음소리와 따스함으로 가득했으나 지난 2년간 아들 태우가 침묵에 빠진 후로는 영혼 없는 껍데기만 남았다. 도련님, 식사 준비됐습니다. 40년간 이 집을 섬겨온 박복희 여사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들려왔다. 도현은 고개만 끄덕였다. 말조차 할 기운이 없었다. 그의 눈은 정원 끝 매화나무로 향했다. 그 나무 아래서 선화가 태우에게 전래동화를 읽어주던 모습이 아직도 선명했다. 이제 그 자리엔 아무도 없었다. 2층에서는 7살 태우가 창밖비를 무표정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작은 손에는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선물한 단지, 호랑이 인형이 꼭 쥐어져 있었다. 태우의 눈동자는 마치 오랜 세월을 산 노인처럼 깊고 공허했다. 그 눈에는 7살 아이가 절대 알아서는 안 될 상실감과 배신이 가득했다. 도련님, 복희 여사가 태우의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점심 드셔야죠. 태우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저 호랑이 인형의 다른 귀를 만지작거릴 뿐이었다. 복희 여사는 한숨을 내쉬며 식탁에 밥과 국을 올려놓았다. 어제도 그제도 그 전날도 그랬듯이 아마 식어버릴 터였다. 강가문의 당당한 후계자였던 도현은 이제 100만 평 부지의 안동소주 회장이었지만 자신의 아들이 던진 침묵 앞에서는 한없이 무력했다. 도현의 아버지 강병국 회장은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왔다. 어떻게 된 거냐? 아직도 말을 안 해. 이러다 가문의 대를 어쩌려고 그러냐? 병국 회장은 며느리 선화가 집을 나간 그날 밤 이후로 손자의 침묵에 대해 단 한 번도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아니,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선화의 갑작스러운 실종에 대해 누구보다 의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는 점이었다. 23명의 의사와 심리학자들이 태우를 포기했다. 8명의 가정교사와 보모들이 이 무거운 침묵의 집을 떠났다. 마지막 보모는 단 2시간 만에 이건 제 능력 밖입니다라며 짐을 쌌다. 그날 아침 도연이 사무실에서 또 다른 거절 전화를 예상하며 앉아있을 때 전화벨이 울렸다. 강 회장님, 전화기 너머로 단호하면서도 따뜻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제 이름은 윤주희입니다. 태우 도련님의 보모 자리에 지원하고 싶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도연이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어떤 희망의 빛이 있었다. 마치 그녀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모든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것처럼 들렸다. 도현은 무의식적으로 책상 위 선화의 마지막 사진을 바라보았다. 사진 속 선화는 미소 짓고 있었지만 그 눈에는 두려움이 깃들어 있었다. 무엇을, 아니 누구를 두려워했던 것일까? 도현은 자신이 제대로 물어보지 않은 것을 후회했다. 이제는 너무 늦어버렸지만 비 내리는 오후 윤주인은 안동의 유서 깊은 종갓집 한옥 앞에 서 있었다. 붉은 단풍이 물든 돌담길을 따라 걸어오는 동안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다. 검은 우산 아래 숨은 그녀의 얼굴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다. 이곳이구나. 주인은 중얼거렸다. 마침내 전화통화에서 도연은 숨김없이 태우의 상태를 설명했다. 트라우마로 인한 완전한 침묵, 수많은 전문가들의 실패, 아이가 보이는 완강한 거부감. 주인은 한 번도 망설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상한 확신이 묻어났다. 제가 도울 수 있을 거예요. 그녀가 말했을 때 도연은 그 자신감에 놀랐다. 더 놀라운 것은 주희가 자신의 얼굴 오른쪽을 가리는 전통 머리수건에 대해 미리 언급한 점이었다. 화상 흉터입니다. 아이들이 놀랄 수 있어서요. 한옥의 웅장한 대문이 열리고 도현이 직접 그녀를 맞이했다. 비에 젖은 정원의 돌길을 따라 걸으며 도현은 주희를 살폈다. 28세 정도로 보이는 그녀는 단정한 검은 치마 저고리를 입고 있었고 얼굴 오른쪽을 가리는 전통 머리수건이 그녀에게 신비로운 분위기를 더했다. 손에는 낡은 보따리 하나뿐이었다. 짐이 별로 없으시네요. 도연이 말했다. 주희는 쓸쓸하게 미소 지었다. 필요한 건 다 가지고 있습니다. 대청마루를 지나며 주희는 한옥 구석구석을 유심히 살폈다. 마치 이미 와 본 적이 있는 듯한 혹은
오랫동안 그려왔던 장소를 확인하는 듯한 눈빛이었다. 특히 그녀의 시선은 벽에 걸린 가족 사진에 오래 머물렀다. 선화의 얼굴이 있어야 할 자리에는 공허한 빈 공간만이 남아있었다. 태우는 어디 있나요? 주희가 갑자기 물었다. 도현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제가 아직 아이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소개소에서 들었습니다. 주희가 빠르게 대답했지만 그녀의 눈빛에 무언가 다른 것이 스쳤다. 안방에 앉아 차를 마시며 도현은 지난 2년간의 고통을 털어놓았다. 어떻게 그의 아버지 강병국이 선화를 처음부터 싫어했는지, 어떻게 그녀의 고아원 출신 배경을 끊임없이 문제 삼았는지, 그리고 그 운명적인 밤에 일어난 끔찍한 다툼을 아버지가 선화에게 손찌검을 하셨어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태우가 모든 걸 봤죠. 다음 날 아침 선화는 사라졌고 태우는 한마디도 하지 않게 됐습니다. 주희의 눈이 가늘어졌다. 선화 씨가 그냥 떠났다고 생각하시나요? 도연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비가 더 세차게 내리고 있었다. 처음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보여주신 편지가 있었죠. 선화의 필체로. 그 편지 볼 수 있을까요? 주희가 물었다. 도현은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가 가지고 계세요. 증거로. 주희는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차자한 테두리를 따라 천천히 움직였다. 회장님과는 자주 연락하시나요? 매일요. 이 상황을 매우 걱정하십니다. 사실 내일 방문하실 예정이에요. 주희의 눈에 결연한 빛이 스쳤다. 그것은 잠시였지만 마치 폭풍우 치는 바다와도 같은 감정이 그녀의 눈동자에 번쩍였다. 그녀는 차분하게 말했다. 태우를 만나고 싶습니다. 고풍스러운 나무 계단이 삐걱거렸다. 도현은 주희를 따라 2층으로 올라가며 태우의 상태에 대해 더 설명했다. 밤에는 악몽을 꿉니다. 엄마를 부르며 울다가도 깨고 나면 다시 말을 하지 않아요. 복도 벽에는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주희는 발걸음을 멈추고 그것들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선화가 있는 모든 사진은 제거되어 있었지만 액자의 크기나 벽지에 색이 바랜 흔적으로 그 자리를 짐작할 수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역사를 지우려 한 듯했다. 한 사진 앞에서 주희는 오래 머물렀다. 태우의 돌잔치 사진이었다. 선화의 얼굴이 있어야 할 자리는 교묘하게 잘려 있었지만 그녀의 손 아이를 감싸 안은 그 손은 여전히 사진 속에 남아 있었다. 그때가 좋았죠. 도현이 나직이 말했다. 아버지도 처음으로 선화를 인정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건 잠시뿐이었죠. 태우의 방 앞에 도착하자 도현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대답은 없었다. 혼자 들어가 봐도 될까요? 주희가 물었다. 도현은 망설였다. 마지막 선생님은 태우가 방 구석에 숨어 나오지 않아서 포기하셨어요. 괜찮습니다. 시간을 주세요. 방 안으로 들어선 주희는 그 공간에 담긴 슬픔의 무게를 즉시 느꼈다. 밖에 비 내리는 소리가 유리창을 통해 희미하게 들려왔다. 방은 7살 소년의 것이었지만 장난감들은 대부분 손때 묻지 않은 채 선반에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전통 보료 위에는 현대적인 로봇 캐릭터 이불이 덮여 있었고 책장에는 동화책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지만 먼지가 쌓여 있었다. 태우는 창가 옆 구석에 앉아 있었다. 그의 작은 몸은 창문으로부터 쏟아지는 회색빛 속에 반쯤 가려져 있었다. 손에는 낡은 호랑이 인형을 꼭 쥐고 있었다. 주인은 말없이 방 중앙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서두르지 않고 강요하지 않았다. 그저 비 내리는 소리를 함께 듣고 있었다. 안녕 태우야. 그녀가 마침내 부드럽게 말했다. 내 이름은 주희야. 오늘부터 널 돌봐줄 거야. 태우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의 눈동자만이 주희를 향했다. 특히 그녀의 머리수건을 집중적으로 응시했다. 이거? 주희가 머리수건을 가리켰다. 옛날에 다쳐서 그래. 아프진 않아. 침묵이 계속되었다. 주희는 서두르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흥얼거리기 시작했다. 오래된 자장가였다. 선화가 태우에게 불러주었던 바로 그 노래. 그 익숙한 멜로디에 태우의 눈이 살짝 커졌다. 이 노래 알지? 주희가 물었다. 엄마가 불러주셨던 거야. 태우의 작은 손가락이 호랑이 인형의 귀를 꽉 쥐었다. 반응이었다. 미약하지만 분명한 반응. 주희는 계속 노래를 흥얼거리며 방을 천천히 살폈다. 그녀의 시선이 침대 밑에 반쯤 숨겨진 종이들에 멈췄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녀는 그림들을 꺼내보았다. 아이의 그림들이었다. 몇몇은 크레파스로, 다른 것들은 연필로 그려져 있었다. 모두 같은 주제였다. 세 사람, 아빠, 엄마,
그리고 태우 자신.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다. 모든 그림에서 엄마의 얼굴은 세게 그어져 있었다. 어떤 그림에서는 완전히 찢겨져 있었다. 이 그림들 네가 그린 거니? 주희가 부드럽게 물었다. 놀랍게도 태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2년 만에 그가 처음으로 누군가의 질문에 의도적으로 답한 순간이었다. 여기 엄마가 있네. 주희가 한 그림을 가리켰다. 그런데 왜 얼굴에 줄이 그어져 있지? 태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작은 손가락으로 자신의 가슴을 가리켰다. 아프니? 주희가 속삭였다. 여기가? 태우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다. 그것은 2년간의 침묵을 뚫고 나온 첫 번째 감정 표현이었다. 이 그림에서는 왜 엄마가 웃고 있지? 주희가 다른 그림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다. 이 그림에서는 선화의 얼굴이 지워지지 않았다. 오히려 밝은 미소로 가득했다. 태우는 잠시 머뭇거리다 침대 밑으로 손을 뻗어 다른 종이를 꺼냈다. 꼬깃꼬깃한 신문 조각이었다. 주희가 펼쳐보니 선화의 사진이 실린 기사였다. 안동지역 무료진료소에서 봉사하는 의대생들. 기사 속 선화는 환자를 돌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엄마가 의사였니? 주희가 물었다. 태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거의라는 뜻으로 조금 표시를 했다. 아, 의대생이었구나. 태우의 눈이 조금씩 빛나기 시작했다. 2년간 쌓인 언어의 장벽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다. 주희는 서두르지 않았다. 강요하지 않았다. 그저 태우가 자신의 속도로 마음을 열도록 기다렸다. 태우는 갑자기 일어나 책장으로 가서 동화책 하나를 꺼냈다. 호랑이와 나비라는 제목의 전래 동화였다. 표지에는 연필로 쓴 메모가 있었다. 우리 태우에게 항상 용기를 잊지 마세요. 사랑하는 엄마가. 엄마가 많이 읽어주셨구나. 주희가 말했다. 태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책을 펼쳤다. 각 페이지마다 선화의 부드러운 필체로 메모가 적혀 있었다. 단순한 동화책이 아니라 어머니와 아들 사이의 대화록이었다. 여기서 호랑이는 왜 슬퍼했을까요? 선화의 글씨. 외로워서요. 아이의 삐뚤빼뚤한 대답. 태우는 마지막 페이지를 주희에게 보여주었다. 거기에는 더 긴 메시지가 있었다. 태우야, 세상이 어둡고 무서울 때면 이 이야기를 기억하렴. 호랑이처럼 강인하고 나비처럼 자유로워지는 법을 배우는 거야. 언젠가 엄마가 없더라도 이 이야기 속에 엄마의 사랑이 항상 함께할 거야. 사랑한다, 내 작은 호랑이. 태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주희도 감정을 억누르기 힘들었다. 그녀는 이 메시지가 단순한 모성애를 넘어선 것임을 직감했다. 마치 선화가 자신의 부재를 예상이라도 한 듯한 작별 인사였다. 태우야, 이 책을 읽어줄까? 주희가 부드럽게 물었다. 태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읽기 시작했다. 주희가 선화의 목소리를 흉내내자 태우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책을 다 읽은 후 태우는 조심스럽게 침대 아래에서 더 많은 그림들을 꺼냈다. 이번에는 최근에 그린 듯한 그림이었다. 검은 그림자가 엄마와 태우 사이에 서 있는 모습이었다. 그림자의 형태는 어른 남자였고 위협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이 사람이 누구니? 주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태우는 대답 대신 방문 쪽을 가리켰다. 그 순간 누군가 문을 노크했다. 들어가도 될까요? 도현의 목소리가 들렸다. 태우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주희는 빠르게 그림을 침대 아래로 숨겼다. 무언가 중요한 단서를 발견한 것 같았다. 그림 속 검은 그림자는 분명 가족의 일원이었다. 하지만 도현이 아닌 것 같았다. 아이의 반응을 보니 그 인물은 더 위협적인 존재였다. 잠시만요. 주희가 대답했다. 그녀는 태우에게 속삭였다. 우리의 비밀이야, 알았지? 나중에 더 이야기하자. 태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과 함께 이상하게도 희망의 빛이 깃들어 있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누군가를 마침내 만난 듯한 표정이었다. 방문이 열리고 도현이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그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태우가 침대에 앉아 주희와 나란히 있는 모습은 그에게 2년 만에 처음 보는 광경이었다. 어떻게? 도현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떻게 이럴 수가? 주희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태우와 저는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태우는 아버지를 보자 다시 경계하는 표정으로 돌아갔지만 완전히 마음을 닫지는 않았다. 그는 호랑이 인형을 꼭 껴안았지만 적어도 구석으로 도망가지는 않았다. 그가 당신에게 반응했나요? 도현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다. 네, 그림도 보여주고 책도 함께 읽었어요. 도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마지막 가정교사는 문 앞에서 태우의 비명소리만 듣고 떠났어요. 그전 심리학자는 3번의 방문 끝에 치료 불가능이라고 결론지었고요. 주희는 태우의 어깨에 가볍게 손을 올렸다. 놀랍게도 아이는 그 접촉을 거부하지 않았다. 우리 태우는 치료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해가 필요한 거죠. 저녁이 되자 박복희 여사가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고 알렸다. 평소라면 태우는 방에서 혼자 먹기를 고집했겠지만 이번에는 주희의 손을 잡고 함께 내려갔다. 식당에 들어서자 복희 여사는 놀라움의 그릇을 떨어뜨릴 뻔했다. 도련님이 그녀의 눈이 커졌다. 어쩜 식탁에 앉은 태우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양의 음식을 먹었다. 특히 주희가 전을 잘라 그의 접시에 올려주자 꽤 맛있게 먹었다. 놀랍군요. 도연이 중얼거렸다. 이런 변화가 하루 만에 식사 후 태우가 잠든 뒤 도연은 주희를 서재로 초대했다. 가문의 오랜 역사가 깃든 전통 서재는 두꺼운 족보와 고서들로 가득했다. 윤 선생님, 도연이 정중하게 말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의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 것만으로도 당신이 특별한 재능을 가졌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군요. 특별한 재능은 아닙니다. 주희가 대답했다. 그저 아이의 마음을 열기 위해 노력했을 뿐이에요. 도연은 창밖의 달을 바라보았다. 제 아버지 강병국 회장님이 내일 오십니다. 태우의 상태를 확인하러 오시는 거죠. 주희의 눈빛이 변했다. 회장님은 손자에게 관심이 많으신가 보네요. 관심이요. 집착에 가깝죠. 도연의 목소리에 쓴맛이 묻어났다. 우리 가문의 장손이니까요. 대를 이을 유일한 후계자죠. 그때 복희 여사가 차를 들고 들어왔다. 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무슨 일이세요? 도연이 물었다. 윤 선생님, 복희 여사가 주희를 향해 몸을 숙였다. 제가 이 집에서 40년을 모시며 많은 선생님들을 봐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도련님의 변화는 기적과도 같았어요. 주희는 미소 지었다. 감사합니다. 사실 복희 여사가 계속했다. 선화 아가씨의 물건들을 제가 몇 가지 보관하고 있습니다. 회장님께서 모두 버리라 하셨지만 언젠가 도련님이 찾을까 싶어서. 도현의 표정이 굳어졌다. 아버지께서 알면 크게 노하실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복희 여사가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도련님을 위해서라면 그 정도 위험은 감수할 수 있습니다. 선화 아가씨는 결코 스스로 떠난 게 아니라고 늘 믿어왔어요. 주희의 눈이 빛났다. 그 물건들을 볼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복희 여사가 답했다. 다락방에 보관해 두었어요. 회장님이 오시기 전에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다. 도현은 한숨을 내쉬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선화가 자발적으로 떠난 게 아니라고? 복희 여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선화 아가씨는 태우 도련님을 목숨보다 사랑했어요. 절대로 그 아이를 두고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새벽녘, 한옥은 고요했다. 대청마루의 나무 기둥 사이로 아침 안개가 흘러들어왔다. 주희는 이미 깨어 정원의 돌계단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다. 낡고 구겨진 사진 속에는 두 어린 소녀가 있었다. 하나는 분명 어린 시절의 주희였고 다른 하나는 일찍 일어나셨네요. 주희는 놀라 사진을 재빨리 품에 숨겼다. 복희 여사가 따뜻한 차를 들고 다가오고 있었다. 내 습관이에요. 주희가 대답했다. 복희 여사는 주희 옆에 앉았다. 그녀의 주름진 손에서 오랜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다. 선화 아가씨의 물건들을 보여드리기 전에 몇 가지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어요. 무엇인가요? 태우 도련님이 침묵에 빠진 그날 밤 저는 모든 것을 들었어요. 복희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다. 회장님이 오셔서 선화 아가씨에게 끔찍한 말들을 하셨죠. 그녀의 출신을 모욕하고 가문의 수치라 하셨어요. 주인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리고 선화 아가씨가 맞섰어요. 당신의 아들은 이미 나를 선택했어요. 우리 아이를 위해 당신의 오만과 편견을 멈추세요라고 말했죠. 그러자 회장님은 복희 여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를 때리셨어요. 태우 도련님이 모든 걸 보았죠. 그 후에는요? 회장님이 선화 아가씨에게 뭔가를 보여주셨어요. 서류 같았어요. 선화 아가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그리고 회장님이 하신 말은 복희 여사가 주변을 살핀 후 목소리를 낮추었다. 네가 떠나지 않으면 이것이 모든 신문에 실릴 것이다. 태우는 고아원에 보내질 것이고 도연은 모든 것을 잃을 것이다. 주희의 얼굴이 굳어졌다. 협박이었군요. 그날 밤 선화 아가씨는 제 방에 찾아왔어요. 눈물을 흘리며 태우를 부탁한다고 했죠. 그리고 이걸 주셨어요.
복희 여사는 소매에서 작은 편지를 꺼냈다. 언젠가 태우에게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때가 되면 알게 될 거야 라고 하시면서 주희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다. 봉투에는 내 사랑하는 아들에게라고 쓰여 있었다. 회장님은 선화 아가씨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거짓 증거를 만드셨어요. 의학 연수 중인 동료 의사와의 스캔들이라나요? 모두 조작된 사진과 증언이었죠. 하지만 회장님 같은 권력자가 그런 이야기를 퍼뜨린다면 도연 씨는 알고 계신가요? 주희가 물었다. 복희 여사는 고개를 저었다. 회장님이 그에게 보여준 건 선화 아가씨가 남긴 이별 편지였어요. 하지만 그건 선화 아가씨의 필체를 모방한 가짜였죠. 저는 그녀의 필체를 수십 년간 봐왔으니 알아요. 왜 지금까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복희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두려웠어요. 회장님은 이 지역에서 절대적인 권력자예요. 도연 도련님도 아버지 말씀을 거역하지 못하죠. 하지만 태우 도련님이 고통받는 모습을 더는 볼 수 없었어요. 주인은 복희 여사의 손을 꼭 잡았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선화 씨의 물건들을 볼 수 있을까요? 복희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다락방으로 가요. 회장님이 오시기 전에 서둘러야 해요. 그분이 알면 우리 모두 이 집에서 쫓겨날 거예요. 두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 대문 쪽에서 차 소리가 들렸다. 복희 여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회장님이 오셨어요. 하루 일찍 오셨어요. 정원으로 향하는 돌계단을 밟는 무거운 발걸음 소리가 한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주희와 복희 여사는 다락방으로 향하려던 계획을 포기하고 서둘러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다. 주희는 품에 숨긴 선화의 편지를 재빨리 저고리 안쪽에 넣었다. 복희 씨 어서 차를 준비해라. 강병국 회장의 위압적인 목소리가 마당에서 들려왔다. 주희는 부엌으로 가서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 병국 회장은 70대 중반의 위험 있는 노인이었다. 전통 한복 차림에 호랑이 문양의 은장식 지팡이를 짚고 있었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은 마치 독수리가 먹이를 노리는 듯했다. 아버님, 오늘 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도현이 당황한 표정으로 마당으로 나왔다. 태우를 보러 왔다. 새 가정교사가 왔다고 들었다. 병국의 시선이 부엌 쪽을 향했다. 주인은 본능적으로 몸을 숨겼다. 네, 어제 왔습니다. 놀랍게도 태우가 반응을 보였습니다. 병국의 눈썹이 올라갔다. 말을 했느냐? 아닙니다만 그래도 의사소통을 했습니다. 그림도 보여주고 쓸데없는 소리. 병국이 지팡이로 마루를 내리쳤다. 말을 해야 상속자의 자격이 있는 것이다. 말 못하는 아이에게 안동소주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어. 도현의 얼굴이 굳어졌다. 아버님, 태우는 겨우 7살입니다. 지금은 치유가 필요한 때입니다. 치유? 병국이 코웃음을 쳤다. 내 아내가 그 아이를 망쳐놓았어. 집안에 수치를 남기고 도망간 여자야. 주희는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조용히 부엌에서 나와 태우의 방으로 향했다. 아이는 이미 깨어 있었고 창가에 서서 할아버지의 도착을 지켜보고 있었다. 태우의 표정은 공포와 분노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담고 있었다. 태우야, 주희가 조용히 불렀다. 괜찮아, 내가 있잖아. 태우는 주희를 보자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호랑이 인형을 꼭 안은 채 침대로 돌아와 앉았다. 주희는 그의 곁에 앉아 속삭였다. 할아버지가 무섭니? 태우가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할아버지가 엄마를 보내셨니? 주희의 질문에 태우의 눈이 커졌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주희의 가슴이 조여왔다. 그녀의 의심이 사실이었다. 할아버지에게 보이지 말자. 오늘은 아프다고 하자. 알았지? 주희가 속삭였다. 태우는 동의의 표시로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주희는 태우를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었다. 그 순간 방문이 열리고 병국이 들어왔다. 그의 거대한 체구가 방 안을 압도했다. 태우가 아픕니다. 주희가 침착하게 말했다. 열이 있어 쉬게 했습니다. 병국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주희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네가 새 가정교사인가? 네, 윤주희입니다. 주희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병국은 주희의 얼굴, 특히 머리 수건을 가리는 부분을 유심히 살폈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주희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처음 뵙겠습니다, 회장님. 병국은 태우에게 다가갔다. 아이는 눈을 감고 아픈 척했다. 병국은 콧방귀를 뀌며 중얼거렸다. 쓸모없는 놈, 내 어미를 닮아 약해 빠졌구나. 주인은 분노로 주먹을 꽉 쥐었지만 표정을 관리했다. 병국이 방을 나서자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태우가 눈을 떴다. 놀랍게도 그의 눈에는 두려움 대신 결단의 빛이 있었다. 태우는 침대 밑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그것은 또 다른 그림이었다. 이번에는 검은 그림자, 분명 병국을 나타내는가 엄마를 잡아 끄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그림 구석에는 어린아이의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혀 있었다. 할아버지가 엄마를 보냈어요. 태우의 그림을 본 주희의 눈에서 결단의 빛이 번쩍였다. 그녀는 서둘러 저고리 안쪽에서 선화의 편지를 꺼냈다. 아직 열어보지 않은 상태였다. 태우야, 이것 봐. 엄마가 너에게 남긴 편지야. 주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태우의 눈이 커졌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지만 열지는 못했다. 대신 주희에게 읽어달라는 표정을 지었다. 내가 읽어줄까? 주희가 물었고 태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주희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옅은 꽃향기가 배어있는 편지지가 들어있었다. 선화의 단정한 필체로 가득 차 있었다. 사랑하는 내 아들 태우에게. 주희가 읽기 시작했다. 만약 네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엄마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았다는 뜻이란다. 엄마가 너무나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절대로 너를 자발적으로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주렴. 이 세상 무엇보다 너를 사랑한단다. 태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주희는 계속 읽었다. 지금 엄마는 매우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 나쁜 사람들이 엄마와 너를 떼어놓으려고 해. 하지만 약속할게. 반드시 돌아올 방법을 찾을 거야. 그때까지 용감하게 있어 주렴, 내 작은 호랑이. 편지의 다음 부분에서 선화의 필체가 조금 흔들렸다. 마치 눈물을 참으며 썼던 것 같았다. 엄마가 어디에 있든 내 마음은 항상 너와 함께 있어. 이 호랑이 인형을 꼭 간직하렴. 엄마가 돌아올 때까지 널 지켜줄 거야. 엄마의 모든 사랑을 담아, 선화 엄마가. 편지 하단에는 작은 글씨로 추신이 있었다. PS 태우야, 엄마가 말을 못해도 네 마음을 알아. 말을 하지 않는 것은 네 잘못이 아니야. 네가 준비됐을 때 다시 말을 시작해도 돼. 엄마는 항상 네 편이란다. 마지막 문장을 읽자 태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주희도 감정을 억누르기 힘들었다. 그녀는 태우를 조심스럽게 안아주었다. 놀랍게도 태우는 주희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엄마. 태우의 입에서 희미한 소리가 새어나왔다. 2년 만에 첫 단어였다. 주희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태우야, 너 말을. 태우는 주희를 바라보며 입술을 열었다. 엄마. 어디? 목소리는 거칠고 약했지만 분명한 단어였다. 주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엄마는 안전해. 곧 만날 수 있을 거야. 그 순간 누군가 방문을 두드렸다. 태우는 순간적으로 긴장했지만 문을 연 사람은 복희 여사였다. 윤 선생님. 그녀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다락방으로 빨리 와주세요. 회장님이 정원에서 도련님과 대화 중이라 지금이 기회예요. 복희 여사는 태우를 보고 놀랐다. 도련님, 울고 계셨어요. 태우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엄마 편지. 복희 여사의 눈이 커졌다. 도련님, 말씀을.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희는 서둘러 일어났다. 태우야, 할아버지가 오기 전에 다락방에 가서 엄마의 물건들을 봐야 해. 같이 갈래? 태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호랑이 인형과 편지를 품에 안고 일어났다. 세 사람은 조용히 복도를 지나 한옥 끝에 있는 좁은 계단으로 향했다. 다락방은 어둡고 먼지가 가득했다. 복희 여사가 등잔을 켜자 오래된 상자들이 드러났다. 그중 3개의 상자에는 선화 아가씨라는 라벨이 붙어 있었다. 내가 감히 보관했던 것들이에요. 복희 여사가 말했다. 회장님이 모두 불태우라고 하셨지만 주인은 첫 번째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선화의 한복과 몇 가지 장신구가 있었다. 두 번째 상자에는 가족 사진과 서류들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세 번째 상자에서 주희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의사 면허증과 함께 있던 한 봉투였다. 극비, 강병국 회장 비리 증거라고 적혀 있었다. 주희의 손이 봉투 위에서 떨렸다. 강병국 회장 비리 증거라는 글씨는 선화의 필체가 분명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와 사진, 그리고 USB가 들어있었다. 서류들을 훑어보니 안동소주의 불법 자금 세탁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사진들은 병국이 정치인들과 밀회하는 모습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가장 충격적인 것은 태우의 출생에 관한 문서였다. 이게 무슨... 주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문서에 따르면 태우는 선화가 고아원에서 데려온 입양아가 아니라 그녀의 친자식이었다. 병국이 만들어낸 입양 스토리는
모두 거짓이었다. 선화가 도연과 결혼하기 전에 태우를 낳았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한 계략이었다. 선화 씨는 이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주희가 복희 여사에게 물었다. 복희 여사는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도연 도련님은 태우를 자신의 친아들로 여겼어요. 입양 여부는 중요하지 않았죠. 태우가 갑자기 서류 더미에서 하나의 종이를 꺼냈다. 그것은 명함이었다. 김민재 변호사, 가정법 및 양육권 전문이라고 적혀 있었다. 뒷면에는 선화의 필체로 메모가 있었다. 김 변호사님, 병국 회장 사건 도와줄 유일한 사람, 변호사를 만나봐야겠어요. 주희가 결심했다. 선화 씨가 무엇을 계획했는지 알아야 해요. 그때 다락방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세 사람은 얼어붙었다. 주희는 서둘러 서류들을 봉투에 넣고 태우에게 건넸다. 숨겨, 빨리. 태우는 재빠르게 호랑이 인형 안쪽에 작은 지퍼를 열고 접은 서류를 넣었다. 인형의 비밀 수납 공간이었다. 다른 서류들은 복희 여사가 원래 상자에 집어넣었다. 다락방 문이 열리고 도연이 들어왔다. 여기서 뭐 하세요? 아버님이 태우를 찾고 계십니다. 태우는 놀랍게도 두려움 없이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아빠, 그가 말했다. 도연의 얼굴이 놀라움으로 가득 찼다. 태우야, 네가 말을. 태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편지. 도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에게 다가가 꽉 안았다. 정말이니? 정말 네가 말을 하는 거니? 네. 태우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할아버지가 새 엄마를 보냈어요. 도연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주희를 바라보았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주희는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했다. 선화 씨가 태우에게 남긴 편지를 찾았어요. 그녀는 자발적으로 떠난 게 아니었습니다. 강제로 떠나야 했던 거죠. 증거가 있나요? 도연이 물었다. 태우가 호랑이 인형을 들어 보였다. 여기 있어요. 도연은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게 무슨... 그때 아래층에서 병국의 목소리가 들렸다. 도현아, 태우는 어디 있느냐? 내려오너라. 태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주희가 그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괜찮아. 내가 지켜줄게. 도연은 결단을 내렸다. 내려가요. 아버지를 만나야겠습니다. 하지만 태우는 아직 말을 못한다고 하겠습니다. 진실을 밝힐 시간이 필요해요. 주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오늘 오후에 김민재 변호사를 만나보겠습니다. 그가 선화 씨의 계획을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복희 여사가 태우의 어깨를 감쌌다. 저는 도련님과 함께 있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세 사람은 다락방을 나와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흩어졌다. 주희는 서둘러 방으로 돌아가 변호사 사무실 주소를 찾기 시작했다. 2년간의 어둠 속에서 진실의 빛이 마침내 새어 들어오기 시작했다. 오후 햇살이 대구의 번화가를 비추고 있었다. 주희는 택시에서 내려 변호사 사무실이 있는 건물을 올려다보았다. 현대적인 유리 건물은 전통적인 한옥과는 다른 세계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다시 한번 확인했다. 김민재 변호사 사무소 8층. 엘리베이터 안에서 주희는 자신의 모습을 점검했다. 머리 수건은 여전히 얼굴 오른쪽을 가리고 있었다. 이 수건이 그녀의 유일한 위장이었다. 만약 김 변호사가 그녀의 진짜 정체를 알아본다면 8층 사무실은 작지만 정돈된 공간이었다. 접수원은 주희를 의심스럽게 바라보았다. 예약하셨나요? 아니요, 하지만 긴급한 일입니다. 강선화 씨 관련해서요. 선화의 이름을 듣자마자 접수원의 태도가 변했다. 그녀는 서둘러 내선 전화를 들었다. 선생님, 강선화 씨 관련 방문객이 오셨습니다. 김민재 변호사는 50대 초반의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남자였다. 그는 주희를 사무실로 안내하며 주변을 살폈다. 문을 닫자마자 그의 태도가 급변했다. 누구시죠? 선화 씨를 어떻게 아십니까? 주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제 이름은 윤주희입니다. 선화 언니의 사촌이자 태우의 대모예요. 김 변호사는 그녀를 유심히 살폈다. 증명할 수 있습니까? 주희는 조심스럽게 머리 수건을 벗었다. 그녀의 오른쪽 얼굴에는 선명한 반달 모양의 흉터가 있었다. 이걸로 충분하신가요? 김 변호사의 눈이 커졌다. 정말 주희 양이군요. 선화 씨가 당신에 대해 말했었습니다. 그 특별한 흉터, 화재 사고로 인한. 내 15살 때 일이에요. 주희가 머리 수건을 다시 썼다. 김 변호사님, 선화 언니는 어디 있나요? 김 변호사는 사무실 문이 잘 닫혔는지 다시 확인했다. 이 대화는 절대 비밀입니다. 선화 씨는 안전합니다. 경북 울진의 작은 마을에서 가명으로 살고 있죠. 초등학교 교사로요.
왜 그녀가 떠나야 했는지 알고 계신가요? 김 변호사는 책상 서랍에서 파일 하나를 꺼냈다. 강병국 회장이 협박했기 때문입니다. 선화 씨가 병국의 불법 행위에 관한 증거를 모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죠. 병국은 선화 씨의 과거를 들춰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과거란요? 선화 씨는 도연 씨와 결혼하기 전 의대생 시절 태우를 낳았습니다. 아버지는 잘 알려진 대학 교수였죠. 하지만 그는 이미 가정이 있었고 선화 씨와 아이를 버렸습니다. 선화 씨는 홀로 태우를 키우다가 도연 씨를 만났고 도연 씨는 알고 있었나요? 처음부터요. 그는 태우를 자신의 아들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병국은 달랐죠. 그는 가문의 순수한 혈통을 중요시했습니다. 주희는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그래서 병국이 태우가 입양됐다는 거짓말을 퍼뜨린 건가요? 맞습니다. 선화 씨의 출신을 문제 삼는 것보다 태우가 입양된 고아라는 소문을 퍼뜨리는 게 더 편했던 거죠. 그러나 선화 씨가 병국의 비리를 알게 되자 병국은 진짜 위협을 시작했습니다. 어떤 위협이었죠? 만약 선화 씨가 떠나지 않으면 병국은 태우의 생부에 관한 스캔들을 언론에 퍼뜨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태우의 양육권을 빼앗겠다고 했죠. 더 나아가 도연이 사업에서 완전히 파멸하도록 만들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주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래서 선화 언니가 내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떠났습니다. 하지만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죠. 그녀는 언젠가 돌아와서 진실을 밝히고 아들을 되찾을 계획이었습니다. 주희는 결심한 표정을 지었다. 선화 언니를 만나고 싶습니다. 김 변호사는 종이에 주소를 적었다. 이곳으로 가십시오. 그녀는 현재 정미영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십시오. 병국에게는 눈과 귀가 많습니다. 주희가 일어서려는 순간 김 변호사가 그녀의 팔을 잡았다. 잠깐, 한 가지 더. 병국은 단순한 기업인이 아닙니다. 그는 이 지역의 실세입니다. 정치인, 판사, 경찰 모두 그의 영향력 아래 있습니다. 당신은 위험한 게임에 뛰어들고 있는 겁니다. 주희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태우를 위해서라면. 태우는 어떻습니까? 김 변호사가 물었다. 주희의 눈에 기쁨의 빛이 스쳤다. 오늘 아침 2년 만에 처음으로 말을 했어요. 한옥으로 돌아오는 길, 주희의 마음은 복잡했다. 울지는 안동에서 2시간 거리였다.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하면 정오쯤 선화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전에 태우와 도연에게 진실을 알려야 했다. 한옥 정원에 들어서자 긴장감이 감돌았다. 병국의 검은색 고급 세단이 여전히 주차되어 있었다. 주희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다. 대청마루에서 병국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 여자는 분명히 스스로 떠났어. 여기 증거가 있지 않느냐. 주희는 발걸음을 멈추고 그 벽 뒤에서 상황을 살폈다. 병국은 도연에게 종이 한 장을 내밀고 있었다. 선화가 남겼다는 이별 편지였다. 이건 언니 필체가 아니에요. 갑작스러운 주희의 목소리에 두 남자가 놀라 돌아봤다. 병국의 눈이 분노로 번뜩였다. 네가 무슨 상관이야. 이건 가족 문제다. 주희는 담담하게 병국을 마주 보았다. 저는 태우의 보모입니다. 그리고 저는 선화 씨의 필체를 압니다. 도현이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윤 선생님, 무슨 말씀이신지. 강 회장님, 주희가 병국을 향해 말했다. 왜 며느리를 내쫓으셨나요? 그녀가 당신의 비리를 알게 되었기 때문인가요? 병국의 얼굴이 창백해졌다가 이내 붉게 변했다. 네가 감히 나를. 안동 소주의 자금 세탁, 정치인 매수, 선화 씨가 모든 증거를 모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죠? 그래서 협박하셨군요. 떠나지 않으면 태우의 생부에 관한 이야기를 퍼뜨리겠다고. 도현의 얼굴이 충격으로 굳어졌다. 아버지, 이게 사실입니까? 병국은 테이블을 내리쳤다. 도현아, 이 계집의 말을 믿는 거냐? 네 아내는 배신자였어.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려 했다고. 주희는 침착하게 말을 이었다. 선화 씨는 자발적으로 떠난 게 아닙니다. 강제로 떠나야 했던 거죠. 태우에게 남긴 편지가 증거입니다. 도연이 병국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아버지, 제발 진실을 말씀해 주세요. 제 아들이 2년간 고통받았습니다. 제 아내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세요. 병국의 눈에 차가운 냉기가 서렸다. 넌 선택해야 한다, 도연아. 가문이냐, 그 여자냐. 긴장된 침묵이 흘렀다. 그때 태우가 조용히 방에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호랑이 인형이 들려 있었다. 할아버지, 태우가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돌려주세요. 병국은 충격으로 뒤로 물러섰다.
네가 말을. 태우는 담담하게 할아버지를 바라보았다.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엄마는 나쁜 사람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나쁜 사람이에요. 병국은 휘청거리며 의자에 주저앉았다. 이게 다 무슨... 도현은 아들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눈을 맞추었다. 태우야, 정말 네가 말하고 있는 거니? 네, 아빠는. 태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주희 이모가 도와줬어요. 엄마 편지 읽어줬어요. 도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아들을 꽉 안았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아버지를 향해 돌아섰다. 아버지, 선화가 어디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제발. 병국은 패배한 표정으로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울진에 있다. 주희의 눈이 커졌다. 김 변호사의 정보가 정확했다. 그곳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지. 병국이 계속했다. 하지만 도현아, 그녀를 다시 데려오면 우리 가문은... 가문이요? 도현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아버지, 당신의 가문 때문에 제 아들이 2년간 말 한마디 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의 가문 때문에 제 아내가 도망쳐야 했고요. 이제는 제 가족을 선택할 때입니다. 병국은 놀란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처음으로 도현이 자신에게 저항하는 모습이었다. 내일 울진으로 갈 겁니다. 도현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선화를 데려올 겁니다. 병국이 떠난 후 한옥은 이상한 평온함에 휩싸였다. 마치 오랜 폭풍이 지나간 후의 고요함 같았다. 주인은 정원 석등 아래 앉아 내일의 계획을 구상하고 있었다. 울진으로 가는 길, 선화와의 재회, 그리고 그 이후 생각이 많으신가 봐요. 주인은 고개를 들어 도현을 바라보았다. 그는 두 잔의 전통차를 들고 다가왔다. 네, 내일이 걱정돼요. 주희가 차를 받으며 말했다. 도현은 그녀 옆에 앉았다. 달빛이 그의 피곤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윤 선생님, 아니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모르겠네요. 주희는 쓴웃음을 지었다. 주희라고 불러주세요. 사실 제 이름은 윤주희가 맞아요. 하지만 선화의 사촌이시군요. 태우의 대모고요. 도현이 그녀의 말을 마무리했다. 태우가 모든 걸 말해줬어요. 죄송합니다. 거짓말해서. 주희가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태우를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도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태우는 여전히 침묵 속에 갇혀 있었을 거예요. 선화도 영원히 잃었을지도 모르고요. 밤바람이 정원의 소나무 사이로 불어왔다. 주희는 수건 아래 숨겨진 흉터가 욱신거리는 것을 느꼈다. 마치 과거의 상처가 현재를 상기시키는 것 같았다. 그 흉터, 도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태우가 말하길 선화를 구하려다 생긴 거라고 했는데요. 주희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15살 때였어요. 저와 선화 언니는 고아원에서 함께 자랐습니다. 어느 날 밤 고아원에 불이 났어요. 선화 언니가 아이들을 구하러 불 속으로 뛰어들었죠. 저도 따라갔고 언니를 구했지만 대가는 컸습니다. 도현의 눈에 동정심이 어렸다. 그래서 수건을... 네, 사람들의 시선이 불편해서요. 주희가 쓸쓸하게 미소 지었다. 하지만 오늘은 위장의 수단이 되었네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귀뚜라미 소리만이 밤의 정적을 깨고 있었다.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할게요. 도현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저 태우 그리고 주희 씨 셋이서요. 정말요? 주희가 놀라 물었다. 태우도 데려갈 거예요? 네, 그 아이에게는 어머니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선화에게는 아들이 필요하고요. 그때 대청마루에서 조그만 발소리가 들렸다. 태우가 잠옷 차림으로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호랑이 인형이 들려 있었다. 잠이 안 와요. 태우가 조용히 말했다. 주희가 미소 지으며 팔을 벌렸다. 태우는 망설임 없이 그녀에게 달려와 안겼다. 도현은 감동의 눈빛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내일 엄마 만나러 가는 거죠? 태우가 물었다. 그래, 아침 일찍 출발할 거야. 주희가 태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태우의 얼굴에 걱정스러운 표정이 스쳤다. 할아버지가 방해하면 어떡해요? 도현이 단호하게 말했다. 걱정 마 아들아, 이제 아무도 우리를 막을 수 없어. 그러나 주희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았다. 병국이 그렇게 쉽게 포기할 리 없었다. 그는 분명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을 것이다. 도현 씨, 주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회장님이 방해할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는 비밀리에 움직여야 해요.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준비했어요. 회사차 대신 제 개인 차를 쓸 겁니다. 아무도 모르게요. 태우가 갑자기 긴장한 얼굴로 말했다. 할아버지가 나쁜 사람 보냈어요. 주희와 도현이 놀라 태우를 바라보았다. 무슨 말이니? 도현이 물었다.
아까 창문에서 봤어요. 검은 차가 집 앞에 있었어요. 나쁜 아저씨가 우리 집 사진 찍었어요. 주희의 등줄기로 한기가 흘렀다. 병국이 이미 감시를 시작한 것이다. 서둘러야겠어요. 주희가 결심한 표정으로 말했다. 지금 당장요. 깊은 밤 한옥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주희는 서둘러 짐을 꾸렸다. 몇 벌의 옷과 필요한 서류들, 그리고 선화의 편지. 복희 여사는 부엌에서 김밥과 물을 준비하고 있었다. 긴 여정을 위한 간단한 식량이었다. 이렇게 한밤중에 떠나는 게 좋을까요? 복희 여사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네, 병국 회장님이 이미 감시를 시작했어요. 아침까지 기다리면 더 위험해질 거예요. 도현은 태우의 짐을 챙기고 있었다. 작은 배낭에 옷 몇 벌과 태우가 꼭 가져가고 싶어 하는 책 2권을 넣었다. 호랑이, 인형은 태우가 품에 안고 있었다. 이렇게 도망치듯 떠나는 게 도현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주희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도망이 아니에요. 우리는 가족을 다시 만나러 가는 거죠. 밤 11시, 세 사람은 뒷문으로 빠져나왔다. 도현의 개인차는 한옥에서 500m 떨어진 골목에 주차되어 있었다. 태우는 피곤했지만 흥분된 표정이었다. 2년 만에 어머니를 만난다는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엄마가 날 알아볼까요? 태우가 조용히 물었다. 주희는 태우의 손을 꼭 잡았다. 물론이지. 엄마는 네가 얼마나 컸는지 깜짝 놀랄 거야. 채 오르자마자 도현은 재빨리 시동을 걸었다. 한밤중의 안동은 조용했다. 가로등만이 그들의 여정을 지켜보고 있었다. 4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도현이 말했다. 울진에 새벽에 도착할 겁니다. 주희는 휴대폰을 꺼내 김 변호사가 준 주소를 확인했다. 울진군 북면의 작은 초등학교. 선화는 그곳에서 정미영이라는 이름으로 교사로 일하고 있었다. 도시를 벗어나자 어둠이 더 짙어졌다. 산길을 따라 달리는 차 안에서 태우는 이내 잠이 들었다. 주희는 그의 머리를 자신의 무릎에 베게 했다. 정말 고맙습니다. 도현이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괜찮아요. 저는 약속을 지켰을 뿐이에요. 어떤 약속인가요? 주희는 잠시 망설였다. 선화 언니와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서로에게 언제나 가족이 되어주기로 약속했죠. 그리고 태우가 태어났을 때 언니는 제게 대모가 되어달라고 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태우를 지켜달라고. 도현의 눈에 깊은 감사의 빛이 어렸다. 정말 특별한 인연이군요. 새벽 3시, 그들은 작은 휴게소에 들렀다. 태우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다. 도현은 커피를 사왔다. 이제 1시간 정도 남았어요. 그가 말했다. 주희는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았다. 도현 씨,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선화 언니가 떠난 후 정말 그녀가 배신했다고 생각하셨나요? 도현은 한동안 침묵했다. 처음에는 아버지가 보여준 편지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항상 의심했어요. 선화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런데 왜 찾아 나서지 않으셨나요? 도현의 눈에 슬픔이 어렸다. 용기가 없었어요. 아버지에게 맞서는 것이. 그리고 태우가 그렇게 말을 잃고 나서는 그저 하루하루 버티는 것만으로도 힘들었죠. 새벽 4시 30분, 그들은 마침내 울진에 도착했다. 아직 어둠 속에 잠긴 작은 바닷가 마을이었다. 주소를 따라 북쪽으로 향하자 바다 냄새가 차창으로 스며들었다. 저기에요. 주희가 작은 초등학교를 가리켰다. 선화 언니는 이 근처에 살고 있을 거예요. 김 변호사가 준 정확한 주소를 따라 그들은 학교 뒤편의 작은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다. 3035 정미영. 이제 어떻게 하죠? 도현이 물었다. 그냥 문을 두드려야 할까요? 주희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새벽이니 기다려요. 아침에 학교로 출근하는 모습을 보고 말을 걸죠. 갑작스러운 방문은 그녀를 놀라게 할 수 있어요. 태우가 깨어나 창밖을 바라보았다. 여기가 어디예요? 엄마가 계신 곳이야. 주희가 부드럽게 대답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만날 수 있어. 태우의 눈이 기대감으로 빛났다. 그는 호랑이 인형을 꼭 껴안았다. 기다릴게요. 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기다릴 수 있어요. 새벽빛이 동쪽 하늘을 물들이기 시작했다.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작은 아파트 앞에서 세 사람은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도현은 긴장으로 손가락을 두드렸고 태우는 창밖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7시 30분이에요. 주희가 시계를 확인하며 말했다. 보통 교사들은 8시 전에 학교에 도착하니까 곧 나올 거예요. 그때 33호 현관문이 열렸다. 단정한 차림의 여성이 나왔다. 그녀는 검은색 긴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소박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얼굴은 볼 수 없었지만 그 모습만으로도 주희는 알 수 있었다. 선화 언니, 주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 태우가 외쳤다. 그는 차 문을 열려고 했지만 도현이 말렸다. 잠깐 태우야, 너무 갑작스러우면 엄마가 놀랄 수 있어. 여성은 아파트를 나와 학교 방향으로 걷기 시작했다. 주희는 도현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학교까지 따라가죠. 그곳에서 말을 걸어볼게요. 그들은 천천히 차를 몰아 여성을 따라갔다. 바닷가 마을의 아침은 고요했다. 어부들이 일을 시작하는 소리와 갈매기 울음소리만이 들렸다. 학교 정문 앞에 도착하자 주희가 먼저 차에서 내렸다. 저 먼저 가볼게요. 준비되면 신호할게요. 주희는 천천히 여성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학교 게시판에 무언가를 확인하고 있었다. 선화 언니. 여성이 놀라 뒤돌아보았다. 그녀의 얼굴에 충격과 공포가 스쳤다. 누구세요? 저는 정미영입니다. 주희는 조심스럽게 머리 수건을 벗었다. 그녀의 얼굴 오른쪽에 있는 반달 모양의 흉터가 드러났다. 나야, 주희. 선화의 눈이 커졌다. 그녀의 입술이 떨렸다. 주희? 어떻게 여기 태우를 위해 왔어, 언니. 그리고 주희가 뒤를 가리켰다. 당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화의 시선이 주차된 차로 향했다. 그 순간 태우가 차에서 뛰어나왔다. 엄마. 선화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다. 태우? 태우는 달려와 어머니를 꽉 안았다. 엄마. 선화는 무릎을 꿇고 아들을 품에 안았다. 그녀의 몸이 흐느낌으로 떨렸다. 내 아들, 내 태우. 그녀는 태우의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며 눈물을 흘렸다. 이렇게 컸구나. 도연도 천천히 다가왔다. 선화야. 선화의 눈이 남편을 향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사랑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도연 씨, 당신이 여기 왔다니. 다 알고 있어, 도연이 말했다. 아버지가 당신을 협박했다는 것도, 당신이 자발적으로 떠난 게 아니라는 것도. 선화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도연을 바라보았다. 정말 알아요? 네, 태우가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당신이 남긴 편지 덕분에. 선화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태우가 말을... 네, 엄마. 태우가 밝게 웃으며 말했다. 이제 말할 수 있어요. 선화는 아들을 다시 한번 꽉 안았다. 그리고 주희를 바라보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주희야, 넌 어떻게... 주희는 미소 지었다. 내 이름은 윤주희 맞아요. 하지만 제가 태우의 보모로 들어간 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언니가 가장 힘들 때 곁에 있어주기로 한 약속. 선화의 눈에 깊은 감사의 빛이 어렸다. 그 약속을 아직도 기억하다니. 주희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위험해요. 병국 회장님이 우리를 찾고 있을 거예요. 선화의 얼굴이 긴장으로 굳어졌다. 그 사람이 아직도 우리를 방해하려고 해? 네, 하지만 이제 증거가 있어요. 회장님의 비리에 관한 서류들, 언니가 모아둔 것들. 선화의 눈이 희망으로 빛났다. 정말? 그걸 찾았어? 주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호랑이 인형 안에 있어요. 태우가 지키고 있었죠. 그때 학교 정문에서 경비원이 그들을 의심스럽게 바라보고 있었다. 선화는 빠르게 결정을 내렸다. 내 집으로 가요. 거기서 이야기해요. 선화의 작은 아파트는 소박하지만 따뜻했다. 창가에는 화분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벽에는 태우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2년 동안 떨어져 있었지만 그녀는 아들을 한순간도 잊지 않았다. 태우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집안을 둘러보았다. 엄마가 여기 살았어요? 응, 엄마는 여기서 너를 기다렸어. 선화가 부드럽게 대답했다. 매일 밤 너를 생각하며 잠들었단다. 태우는 벽에 걸린 자신의 사진들을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어떻게 이 사진들을 복희 할머니가 몰래 보내주셨어. 선화가 미소 지었다. 네가 자라는 모습을 볼 수 있게. 그들은 거실에 앉았다. 선화는 떨리는 손으로 차를 준비했다. 너무 많은 감정이 그녀를 압도하고 있었다. 사실 믿기지가 않네요. 선화가 도현을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이 여기 와 있다니. 아버님이 허락하셨나요? 도현은 고개를 저었다. 이제 아버지의 허락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가족이 중요하죠. 선화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도현 씨, 그날 밤 이후로 너무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태우를 두고 떠나야 했던 것, 당신을 속인 것,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도현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제 알아요. 아버지가 당신을 협박했다는 것을. 주희는 호랑이 인형을 들고 태우에게 다가갔다. 태우야, 인형 안에 있는 서류들을 꺼내볼까? 태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호랑이 인형의 등에 있는 작은 지퍼를 열었다. 그 안에서 접힌 서류들을 꺼냈다. 선화는 서류들을 펼쳐보았다. 이건 내가 모았던 증거들이에요. 병국 회장님의 불법 자금 세탁, 정치인 매수, 세금 포탈, 그리고 태우의 출생에 관한 진실도요. 주희가 말했다. 선화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걸 보셨군요. 도연은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선화야, 괜찮아요. 태우가 내 아들이 아니라는 건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알고 계셨어요? 선화가 놀라 물었다. 처음부터요. 당신이 임신한 채로 우리가 만났을 때 당신은 모든 걸 고백했잖아요. 그 교수가 당신을 버리고 책임지지 않으려 했다는 것도. 태우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부모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무슨 말이에요? 선화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 진실을 말할 때였다. 태우야, 엄마가 도연 아빠를 만나기 전에 너는 이미 엄마 뱃속에 있었어. 하지만 도연 아빠는 너를 자기 아들처럼 사랑해 주셨어. 태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놀랍게도 미소 지었다. 알고 있었어요. 새 어른이 놀라 태우를 바라보았다. 뭐라고? 도연이 물었다. 할아버지가 화내실 때 들었어요. 태우가 설명했다. 저보고 내 피는 애초에 강가의 피가 아니다라고 하셨어요. 선화의 눈에 눈물이 흘렀다. 태우야, 미안해. 엄마가 너에게 거짓말해서. 태우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엄마. 아빠는 항상 아빠예요. 그는 도연을 바라보며 말했다.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저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도연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태우를 꽉 안았다. 그래, 넌 내 아들이야, 영원히. 선화는 감동으로 흐느꼈다. 이렇게 현명한 아이로 자랐네. 태우는 엄마에게도 다가가 안겼다. 그리고 처음으로 가족의 의미에 대해 말했다. 가족은 같은 피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주희 이모가 가르쳐 주셨어요. 주희는 감동의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이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는 것은 그녀에게 최고의 보상이었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 선화가 물었다. 병국 회장님은 이제 우리에겐 증거가 있어요. 도연이 말했다. 아버지가 더 이상 우리를 위협할 수 없어요. 태우가 주방에서 엄마와 함께 간식을 준비하는 동안 도현과 주희는 거실에서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하고 있었다.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창가에 앉아 증거 서류들을 하나하나 검토했다. 이건 심각한 수준이군요. 도현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다. 아버지가 안동소주의 자금을 이용해 정치인들을 매수했다는 증거가 여기 다 있어요. 주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선화 언니가 이걸 어떻게 발견한 건지 물어봐야겠어요. 그때 선화가 태우와 함께 차와 과일을 들고 돌아왔다. 태우의 얼굴은 행복으로 빛나고 있었다. 2년 만에 처음으로 엄마와 함께 부엌에서 시간을 보낸 것이다. 선화 씨,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떻게 이런 증거들을 모으게 된 건가요? 선화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처음에는 우연이었어요. 병국 회장님 서재에서 서류를 정리하다가 이상한 계좌 내역을 발견했죠. 제가 의대생 시절 회계학을 부전공했거든요. 숫자에 민감해서 이상한 점을 눈치챘어요. 그래서 더 조사하셨군요. 주희가 말했다. 선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나씩 파헤치다 보니 거대한 비리 네트워크가 드러났어요. 세금 포탈, 정치인 매수, 불법 토지 거래. 안동 지역의 모든 권력이 병국 회장님 손아귀에 있었죠. 그러다 들키셨군요. 도현이 말했다. 네, 어느 날 병국 회장님이 저를 서재로 부르셨어요. 모든 것을 알고 계셨죠. 선화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날 그분이 보여주신 사진들이 있었어요. 태우의 생부와 저의 관계를 담은 사진들이었죠. 조작된 거였겠죠? 주희가 물었다. 일부는 진짜였어요. 우리가 함께 찍힌 사진들. 하지만 맥락이 완전히 왜곡되었죠. 그리고 더 위험한 건 병국 회장님의 협박이었어요. 이 사진들이 언론에 공개되면 태우는 어떻게 될까? 그분이 그렇게 물으셨죠. 태우가 엄마의 손을 꼭 잡았다. 괜찮아요, 엄마.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선화는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래, 우리 똑똑한 아들. 엄마가 너무 자랑스러워. 도연은 결단력 있는 표정으로 일어섰다. 이제 이 증거들을 가지고 아버지를 직접 만나야겠어요. 더 이상 숨지 않을 겁니다. 위험할 수 있어요. 선화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병국 회장님은 무서운 사람이에요. 하지만 우리에겐 증거가 있잖아요. 도현이 대답했다. 하이제 아버지도 우리를 해칠 수 없어요. 갑자기 태우가 창밖을 가리켰다. 저기 검은 차요. 모두가 창가로 달려갔다. 아파트 앞에 검은색 대형 세단이 2대 주차되어 있었다. 4명의 남자들이
차에서 내려 건물로 향하고 있었다. 병국 회장님의 사람들이에요. 선화가 창백해져 말했다. 어떻게 우리를 찾은 거죠? 주희는 핸드폰을 꺼내 확인했다. 이런 위치 추적이 그녀는 기억났다. 도연 씨의 채 위치 추적기가 있을지도 몰라요. 어떻게 해야 하지? 도연이 당황해 물었다. 주희는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했다.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도망치거나 아니면 지금 바로 병국 회장님을 직접 만나는 거죠. 도망가는 건 해결책이 아니에요. 선화가 단호하게 말했다. 2년 동안 숨어 살았지만 결국 찾아왔잖아요. 이제는 맞서야 할 때예요. 태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도 할아버지 만날래요. 이제 더는 무섭지 않아요. 주희는 아이의 어깨를 토닥였다. 넌 정말 용감한 아이구나. 도연은 결단을 내렸다. 좋아요. 병국 회장님을 만나죠. 하지만 증거는 안전하게 보관해야 해요. 주희는 서류들을 모아 자신의 가방에 넣었다. 만약을 대비해서 김 변호사에게 이 모든 내용을 보냈어요.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그가 언론에 공개할 거예요.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긴장된 침묵이 흘렀다. 선화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군요. 도현이 문을 향해 걸어갔다. 함께해요. 우리는 이제 가족이니까. 도현이 문을 열자 강병국이 직접 서 있었다. 그의 뒤로 2명의 비서가 위압적인 자세로 지키고 있었다. 병국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지만 그 안에는 놀라움도 엿보였다. 아들이 직접 문을 연 것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아버지, 도현이 차분하게 말했다. 들어오세요. 병국은 아들을 지나쳐 거실로 들어왔다. 그의 시선이 선화에게 꽂혔다. 결국 네가 이 모든 소동의 원인이로구나. 선화는 두려움 없이 그를 마주 보았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병국은 태우를 발견하고 잠시 당황했다. 태우? 너까지 여기 데려왔단 말이냐? 태우는 엄마 곁에 꼭 붙어서서 할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공포가 없었다. 할아버지가 엄마를 보냈어요. 이제 알아요. 병국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네가 말을 하다니. 네, 태우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이제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진실도 알아요. 병국의 시선이 마지막으로 주희에게 향했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녀를 살폈다. 네가 누구인지 이제 기억이 나는구나. 주희는 천천히 머리수건을 벗었다. 그녀의 얼굴 오른쪽에 있는 반달 모양의 흉터가 완전히 드러났다. 맞아요, 회장님. 저는 윤주희입니다. 선화 언니의 사촌이자 태우의 대모입니다. 병국은 분노로 주먹을 쥐었다. 그래서 내 집에 스파이로 들어왔단 말이냐? 스파이가 아닙니다. 주희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저는 약속을 지키러 왔을 뿐이에요. 태우를 보호하겠다는 약속. 도현이 앞으로 나섰다. 아버지, 이제 모든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선화를 협박해서 내쫓은 것, 태우의 출생에 관한 거짓말, 그리고 안동소주의 비리까지. 병국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무슨 헛소리를. 증거가 있어요. 선화가 말했다. 제가 2년 동안 모은 모든 증거들이요. 병국은 한동안 침묵했다. 그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다. 마침내 그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 이제 어쩌겠다는 거냐? 나를 감옥에 보내고 가문을 망치겠다는 거냐? 주희가 한 발 앞으로 나섰다. 회장님, 저희는 복수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이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길 바랄 뿐이에요. 병국은 비웃었다. 가족? 그 여자가 우리 가족이라고? 태우의 핏줄조차. 아버지! 도연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태우는 제 아들입니다. 제가 그렇게 결정했으니까요. 선화는 제 아내고요. 이제 아버지가 우리 가족을 인정하든 말든 우리는 함께 할 겁니다. 태우가 갑자기 할아버지에게 다가갔다. 모두가 긴장했지만 태우는 담담했다. 할아버지, 왜 엄마를 미워하세요? 엄마는 나쁜 사람 아니에요. 병국의 강인한 표정이 순간 흔들렸다. 손자의 맑은 질문 앞에서 그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주인은 이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회장님, 제가 진짜 정체를 밝히기 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모두의 시선이 주희에게 향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저는 고아원에서 선화 언니와 함께 자랐어요. 그런데 언니가 고아였던 건 아닙니다. 선화의 눈이 커졌다. 주희야, 무슨 말을. 언니의 친부모님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지만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그분이 언니를 고아원에 보내셨죠. 주희가 병국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할아버지가 바로 강병국 회장님이십니다. 병국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무슨 소리를. 회장님의 장남이었던 강태연 씨와 그의 아내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을 때 그들의 딸 강선화는 겨우 5살이었습니다. 회장님은 그 아이를 고아원에 보내셨죠.
불행한 기억을 지우기 위해서라고 하셨습니다. 선화의 입술이 떨렸다. 그게 사실이에요? 병국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의 강인한 외면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어떻게 알았지? 아파트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선화는 충격으로 벽을 짚으며 주저앉았다. 도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태우만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침착하게 엄마에게 다가가 손을 잡아주었다. 정말입니까, 아버지? 도연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선화가 형님의 딸이라고요? 병국은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의 강인한 얼굴에 깊은 주름이 더욱 선명해졌다. 마침내 그가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 사실이다. 병국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힘이 빠져 있었다. 선화는 내 손녀다. 어떻게 이럴 수가? 선화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가 당신의 손녀라면 왜 저를 내쫓았어요? 왜 제 아들을 2년간 고통 속에 두었어요? 병국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창문으로 햇빛이 쏟아지고 있었다. 태현이, 네 아버지는 내 장남이었다. 가문의 자랑이었지.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난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다. 그래서 저를 버렸다고요? 선화의 목소리에 분노가 실렸다. 널 볼 때마다 태현이가 생각났다. 견딜 수 없었어. 병국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선화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네가 태현이의 반항을 닮았기 때문이다. 반항이요? 태현이는 내가 정해준 사람과 결혼하길 거부했다.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 네 어머니와 결혼했지. 내 반대에도 불구하고 병국의 눈에 후회의 빛이 어렸다. 그들이 사고로 죽었을 때 난 그것이 내 저주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주희가 조용히 말했다. 그래서 선화 언니를 고아원에 보내셨군요. 자신의 죄책감을 지우기 위해서. 병국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나 내 아들 도연이 어느 날 사랑하는 여자를 데려왔다. 그녀가 바로 내가 버렸던 손녀였다.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버지, 처음부터 알고 계셨어요? 선화가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 난 그녀가 누구인지 몰랐다. 하지만 그녀의 눈, 태현이를 똑같이 닮은 그 눈을 보고 의심하기 시작했지. DNA 검사를 몰래 했고 확인했다. 그런데 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도현이 충격에 휩싸인 채 물었다. 어떻게 말할 수 있었겠니? 네가 사랑하는 여자는 사실 네 조카다라고? 병국의 목소리가 떨렸다. 난 너희의 관계가 잘못됐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갈라놓으려 했지. 태우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그럼 아빠가 삼촌이에요? 병국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태우야. 도연은 내 아버지의 이복동생이다. 같은 아버지, 다른 어머니를 두었지. 혈연적으로는 문제가 없단다. 선화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제가 당신의 손녀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저를 그렇게 잔인하게 대하셨어요. 제 아들을, 당신의 증손자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셨어요. 병국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평생 처음으로 그의 강인한 외면이 완전히 무너졌다. 난 내가 한 일을 후회한다. 매일 밤 악몽을 꾸었다. 태현이가 나를 원망하는 후회로 인연이 돌아오진 않아요. 선화가 단호하게 말했다. 제 아들의 침묵도, 제가 겪은 고통도. 도현이 선화의 어깨를 감쌌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 이 모든 진실이 밝혀진 지금 병국은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자세에서 평소의 위압감은 사라지고 노인의 피로만 남아있었다. 이제 모든 것을 바로잡을 때다. 어떻게요? 주희가 물었다. 내 모든 비리를 자수하겠다. 그리고 병국이 선화를 바라보았다. 네가 내 손녀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태우를 내 적법한 증손자로 선언하겠다. 선화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정말 그러실 거예요? 병국은 천천히 선화에게 다가갔다. 용서해달라는 말은 하지 않겠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으니까. 하지만 남은 생애 동안 내가 한 잘못을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게 해주겠니? 태우가 갑자기 할아버지 앞에 섰다. 작은 손을 내밀며 말했다. 할아버지가 나쁜 일 했지만 이제 좋은 일 하면 돼요. 태우의 작은 손이 할아버지의 주름진 손과 맞닿았다. 병국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70년 넘게 살아오면서 그가 공개적으로 눈물을 흘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고맙다, 태우야. 병국이 손주의 작은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도현은 선화의 어깨를 감싸며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병국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먼저 우리 모두 안동으로 돌아가자. 내가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것을 공개할 테니
주인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병국을 바라보았다. 정말 그러실 건가요? 모든 권력과 명예를 잃게 될 텐데요. 명예? 병국이 쓴웃음을 지었다. 내게 무슨 명예가 있었나? 내 손녀를 버리고 증손자를 괴롭히고 불법으로 재산을 모은 사람에게. 선화는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평생 고아라고 생각했던 자신이 갑자기 재벌가의 후계자 딸이라니. 그리고 그토록 자신을 미워했던 사람이 실은 친할아버지라니. 저 아직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선화가 솔직하게 말했다. 당신을 할아버지라고 부를 준비가 안 됐어요. 병국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한다. 시간이 필요하겠지. 하지만 내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내가 한 일을 조금이라도 바로잡고 싶구나. 태우가 갑자기 물었다. 할아버지, 우리 집에 다시 살 거예요? 모두의 시선이 태우에게 향했다. 그 순간 병국의 비서 중 한 명이 다가왔다. 회장님, KBS 뉴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의 뇌물 혐의에 관한 제보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병국은 놀라지 않았다. 김 변호사가 움직이기 시작했군. 괜찮다. 내가 직접 통화하마. 병국이 전화를 받기 위해 밖으로 나가자 가족들은 거실에 모여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했다. 진짜 자수할까요? 도현이 의심스럽게 물었다. 주희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글쎄요.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어요. 김 변호사가 이미 언론에 정보를 흘렸으니까요. 선화는 태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어떻게 되든 우리는 이제 함께예요. 그게 중요해요. 30분 후 병국이 돌아왔다. 그의 표정은 평온해 보였다. 내일 오전 10시 안동소주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모든 것을 고백하고 선화를 내 손녀로 공식 인정할 거다. 도현은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아버지, 정말 그러실 건가요? 그래, 병국이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 더 이상 거짓으로 살고 싶지 않구나. 그들은 함께 안동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선화는 학교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주희는 태우의 짐을 꾸렸다. 두 대의 채 나누어 타고 일행은 안동을 향해 출발했다. 차 안에서 태우는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엄마, 우리가 다시 함께 살게 되는 거죠? 선화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그래, 이제 영원히 함께야. 안동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이 되어 있었다. 한옥은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 복희 여사가 마당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도련님, 선화 아가씨. 복희 여사가 놀라움과 기쁨으로 외쳤다. 정말 오셨군요. 태우가 뛰어가 복희 여사를 안았다. 할머니, 엄마 찾았어요. 복희 여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이고, 우리 도련님이 말을 하시네. 집 안으로 들어가자 하인들이 놀란 표정으로 그들을 맞이했다. 병국은 모든 직원들을 거실로 불러 모았다. 이제부터 선화 씨는 이 집의 진정한 주인이다. 그녀는 내 손녀이며 강 가문의 적법한 후계자다. 하인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지만 복희 여사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항상 선화 아가씨가 회장님을 닮았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그 눈매가. 병국은 피곤한 표정으로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내일은 중요한 날이다. 모두 푹 쉬어라. 태우는 2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방에 엄마와 함께 들어갔다. 선화는 아들의 방을 둘러보며 감격에 젖었다. 이 방, 하나도 안 변했네. 태우는 침대 밑에서 그림 하나를 꺼냈다. 오늘 아침에 그린 새 그림이었다. 5명의 사람들이 손을 잡고 있었다. 아빠, 엄마, 태우, 주희, 이모, 그리고 할아버지. 우리 가족이에요. 태우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선화는 아들을 꼭 안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그들의 재회를 축복하는 듯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3년 후 안동의 봄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다. 강 가문의 한옥은 매화꽃 향기로 가득했다. 정원에서는 10살이 된 태우가 친구들과 숨바꼭질을 하며 뛰어놀고 있었다. 태우야, 점심 먹으러 들어오렴. 선화가 대청마루에서 불렀다. 태우는 활짝 웃으며 친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집 안으로 달려왔다. 3년 전에 침묵했던 아이는 온데간데 없고 이제 그는 학교에서 가장 활발한 아이로 자라고 있었다. 식탁에는 도현과 주희가 이미 앉아 있었다. 주희는 더 이상 머리수건을 쓰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 있는 흉터는 이제 자랑스러운 과거의 증표가 되었다. 오늘 학교는 어땠니? 도현이 아들에게 물었다. 재밌었어요. 과학 시간에 제가 발표했는데 선생님이 최고래요. 선화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제 안동대학교 의과대학에서 교수로 일하고 있었다. 중단했던 의학 공부를 마치고
꿈을 이룬 것이다. 할아버지는 언제 오세요? 태우가 물었다. 곧 오실 거야. 도현이 대답했다. 오후에 병원 검진이 있으셔서. 병국은 자신의 모든 죄를 고백한 후 1년형을 선고받았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집행유예를 받았다. 그는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사회에 환원하고 남은 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내기로 결심했다. 오후 병국이 도착했을 때 온 가족이 정원에 모여 있었다. 그는 이제 지팡이에 의지해 걸었지만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 밝고 평화로워 보였다. 할아버지, 태우가 달려가 안겼다. 병국은 손자를 안아 올렸다. 우리 태우 오늘도 건강하게 잘 지냈니? 네, 오늘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태우가 자랑스럽게 메달을 보여주었다. 역시 우리 태우, 병국이 웃으며 칭찬했다. 가족들이 정원 테이블에 둘러 앉았다. 복희 여사가 차와 전통 다과를 가져왔다. 그녀는 여전히 이 집을 돌보고 있었지만 이제는 가족의 일원으로서였다. 주희야, 내 결혼식 준비는 잘 되어가니? 선화가 물었다. 주희는 미소 지었다. 네, 다음 달이면 모든 준비가 끝날 거예요. 주희는 그녀를 도와준 김 변호사와 사랑에 빠졌고 곧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 정말 믿기지 않아요. 주희가 말했다. 3년 전만 해도 우리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는데 도연은 아내의 손을 잡았다. 모든 것이 당신 덕분이에요, 주희 씨. 당신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어둠 속에 있었을 거예요. 병국이 조용히 말했다. 나는 평생 가문의 명예와 권력만을 위해 살았다. 그러나 이제 알았다. 진정한 행복은 가족과 함께하는 이 순간에 있다는 것을. 선화는 할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처음에는 그를 용서하기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녀는 화해의 길을 찾았다. 할아버지, 아버지의 이야기를 더 들려주실래요? 제가 너무 어릴 때 돌아가셔서 기억이 없어요. 병국의 눈이 반짝였다. 네 아버지는 강직하고 정의로운 사람이었다. 너무나 너를 닮았지. 태우가 갑자기 달려와 모두의 주의를 끌었다. 엄마, 아빠, 제가 그린 그림 보여드릴게요. 태우가 내민 그림에는 한옥 앞에 선 가족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엄마, 아빠, 할아버지, 주희, 이모, 복희, 할머니, 그리고 태우 자신. 그림 위에는 우리 가족이라고 적혀 있었다. 정말 아름다운 그림이구나. 선화가 감동하며 말했다. 이게 진짜 우리 가족이에요. 태우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피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랑이래요. 주희 이모가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주희는 눈물을 참으며 태우를 안았다. 그래, 태우야. 가족은 서로 사랑하고 지키는 사람들이야. 저녁 노을이 한옥 위로 물들기 시작했다. 정원에 둘러앉은 가족들은 서로의 손을 잡았다. 과거의 아픔과 비밀은 이제 모두 치유되었고 그들 앞에는 새로운 미래가 펼쳐져 있었다. 태우는 호랑이 인형을 꼭 안고 하늘을 바라보았다.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는 이제 알고 있었다. 진정한 행복은 함께하는 이 순간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은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을. 우리 영원히 함께 있을 거죠? 태우가 물었다. 그래, 모두가 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영원히.